안녕하세요. 삼성본 정형외과 이승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근골격계 치료 시장 중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운자로, 위고비 등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정형외과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런 식욕 억제제들이 꼭 비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관절염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먼저 도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도수 치료는 이제 한자 그대로 치료사 손을 이용해서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모든 치료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의하면 도수 교정과 카이로프랙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두 묶어서 도수 치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정골의학, 뭐 질병은 비정상적인 근육의 증상, 또 탈구된 뼈가 신경이나 혈관 이런 걸 압박해서 병이 발생하고, 이런 이제 관절과 관절 부근의 이상 증상을 바로 잡으면 약을 안 쓰고도 병을 낫게 한다는 그런 기초 이론이 있었는데, 실제로 근육이나 힘줄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과다한 자극이 가게 되고 이를 이완시켜주는 방법으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우리 평상시 스트레칭하면서 증상 호전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런 걸 이제 정골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카이로프랙틱은 이제 척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중추 신경계로 선천적인 치유력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질병 발생한다는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19세기 이제 데이니얼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뭐 청각 장애가 있는 하인의 목뼈를 제자리로 돌렸더니 뭐 청력도 회복이 되더라, 요런 거에서 이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수치료의 적응증으로는 어 이제 분절과 신체 기능 이상에 해당하는 질환군이나 그 외 근골격계 질환에서 다양하게 적용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뭐 실제로는 뭐 골반, 다리 불균형, 뭐 일자목, 거북목, 그다음에 뭐 허리가 구부정해서 골반에 후방 경사가 생겼다든지 요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나쁜 자세들을 쪼끔 교정하기 위해서도 많이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근데 이런 적응증이나 빈도, 횟수 이런 기준이 쪼끔 모호한 상태인데, 이게 비급여 의료 행위라서 각 병원마다 쪼끔 주관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게 좀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뭐 일자목, 거북목, 허리 구부정한 경우 뭐 수술 후 재활이나 뭐 오십견 요런 거에서 제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도수 치료의 금기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에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이러한 금기증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가끔 임산부들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일 때는 이제 임산부들도 쪼끔 조심해서 치료를 하면 뭐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디스크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디스크인지 아니면 척수병증인지 이제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치료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 뉴스 기사를 보면은 도수 치료하고 나서 뭐 신경 증상이 확 나빠졌다, 무슨 마비가 생겼다 요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척수병증을 사전에 진단을 못하고 치료를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예. 절대적인 금기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동의하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증이 엄청 심하고 운동 제한 상태가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움직임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도수 치료가 적절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해당 부위에 감염이나 신생물, 우리 종양이라고 하는데 고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적절하지가 않은데, 사실 요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진찰하고 의사가 처방을 할 때 도수치료를 처방하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잘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모르고 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료 전에 꼭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카이로프랙틱
중에 스러스트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우리 흔하게 유튜브나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접하셨고 또 실제로 도수치를 받으러 가서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목을 돌리거나 뭐 허리를 돌리거나 해서 뼈 소리가 뚜두둑 나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목에서는 우리 잘못하면은 기저동맥이라고 하는 머리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파열이 될 수가 있어서 그로 인한 이제 사망이나 뭐 또 뇌졸중이나 하반신마비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기증을 꼭 체크를 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을 해야 돼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저도 치료사들에게 요런 목에서는 스러스트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도수 치료의 처방 기준인데요. 도수 치료는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2003년에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 즉 이제 본인 부담 의료보험은 되지만 보험은 의료보험에서 돈은 내주지 않고 본인이 다 100% 부담을 하는 요런 상태로 등재가 되었다가 2005년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도수치료가 시행될 때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그걸 인정을 해 줬었고요. 이후에 이제 비급여 코드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2006년에는 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이제 비급여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시점에서는 아까 말한 3개의 진료 과목 전문의 외에도 모든 과목 의사들이 도수치료 처방을 낼 수가 있고 또 시술자도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도 하에서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 이 여기에서 최근에 또 발생한 문제점이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보기는 했지만 해당 병원의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 등의 이런 영상 장비가 없이도 이제 처방이 가능해 가지고 그 객관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 있어 온 건 사실이에요. 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05년 이전에는 도수치료가 요양급여 항목이었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만 처방을 할 수 있고 직접 시행을 해야만 했다. 그다음에 이후에 비급여로 전환된 후에는 진료 과목에 상관없이 의사들이 처방을 했고 의사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도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지금 현재는 요 상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적정 횟수는 이제 일반 의료보험 환자들 대상으로는 지금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 병원별로 비용도 다 다르고 빈도, 횟수 다 각자 병원 따라 다르게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이제 산재에서는 뭐 요거를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를 하던가 아니면 의사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를 하던가 요럴 때 인정을 해 주게 되고 좀 전체 치료 기간 중에서 15회까지만 또 주 3회까지만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68,000원 요양급여로 인정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실제로는 아까 말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이런 횟수나 빈도나 시간이나 이제 기준이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재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기가 사실상은 조금 어려워서 실제로 많이 이제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고 교통사고 환자에서도 이제 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이랑 동일한 적용을 이제 받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고 이제 도수치료 자보 심사 지침에서는 일단은 뭐 이항요법 요 행위를 먼저 시행하고 해라 요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은 다치고 나서 2주 정도는 제일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요런 치료를 먼저 해라. 뭐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그래도 아프면 뭐 주사 치료나 다른 이런 도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요런 내용이라서 이제 실제로 병원에 내원을 해서 한 2주 동안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환자분들이 물리치료 말고 뭐 할 거 없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더 뭔가 초반에 뭐를 해드리고 싶어도 일단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먼저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기는
한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한정형통증의학과 그 학회에 이제 실린 종설인데요. 종설은 논문 여러 개를 같이 분석한 또 다른 논문인데 실질적으로 대한정형통증의학회를 의견을 조금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위별로 견주관절, 고관절, 슬관절, 완관절, 수부, 족부, 족관절, 척추 이렇게 총 부위를 나눠서 분석을 했고 또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서 약 770명이 응답을 한 자료입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적정한 도수치료 간격은 이제 가장 많이 답변한 게 이제 주 2회. 우리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통 시간이 되면 주 2회 정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직장인들 일하는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까지 나는 경우가 또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주 1회 치료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전체 치료 기간은 대부분 4주에서 12주 정도라고 응답을 했고 저희 병원에서도 한 두세 달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이제 그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보통 이제 10회에서 15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뭔가 자세의 변화나 모양이나 이런 게 조금 변화되는 게 보이지 뭐 한 달 정도 한 3-4번 정도 치료했을 때 사진 찍어 봐서는 특별히 변화를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도수치료 시행하기 전에는 이제 객관적 검사로 제일 많이 응답을 한 게 관절 가동 범위 검사. 우리 관절이 얼만큼 정상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각도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먼저 해보고 흔하게 50견에서는 각도가 확 줄어드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각도를 평가를 해 놓고 그다음에 치료 후에 이게 각도가 얼마 정도 좋아졌는지 그것도 다시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증 사정은 우리 바스라고 하는 1점부터 10점까지 한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아픈 건지 그거를 숫자화해서 뭐 처음에 한 6-7점 정도 많이 아파했던 환자들이 치료하고 뭐 3-4점 이렇게 좀 좋아지는 양상을 진료 때마다 체크를 해보고 있고 그 외에 자세 평가나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요런 영상 검사도 조금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도수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관절 가동 범위 검사나 그다음에 통증 점수, 그다음에 엑스레이나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한 10번 정도 해본 다음에 가동 범위, 그다음에 뭐 척추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다시 찍어 가지고 골반 전방 경사가 변화가 있는지 뭐 목이나 허리의 전만 각도가 조금 좋아졌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고 실제로 모양으로 엑스레이 좋아진 거를 또 숫자적으로 각도가 좋아진 걸 환자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면 아 이게 치료하면서 조금 이렇게 호전이 됐구나. 내가 아픈 것도 좋아졌지만 모양이나 이런 것도 좀 정상에 가까운 모양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거나 이런 거를 환자분들이 직접 보면 조금 더 치료에 대해서 신뢰도가 올라가고 더 앞으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 고시에 보면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질환이 효과가 대다수 논문에서 있다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제일 많이 이용되는 거는 사실 근골격계 질환이나 경요추부 통증, 뭐 척추 후관절 증후군 요런 이제 적응증들이고 그 외에 논문에서 뭐 변비나 뭐 월경 곤란증, 뇌졸중, 불면증 뭐 요런 데 도수를 활용한 논문도 있었는데 아직은 조금 근거가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정리해서 도수치료의 적절한 기간과 횟수는 이제 총 12주간 또 30회 이내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아까 그 대한정형통증학과 논문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이상으로 또 도수치료를 시행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는 또 환자 증상이나 또 이 정도에 따라서 또 주치의가 평가를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시행을 해볼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도수치료 효과를 언제 평가하는 게 적절하냐 해서 대부분 4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고 저는 사실 매번 진료하면서 매번 얼마나 아픈 게 좋아졌는지 이런 거를 체크는 해 보는데
사진을 찍거나 요런 것들은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 요렇게 체크해서 모양이 변화하는지, 너무 자주 찍어서는 사실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최근 막 뉴스로도 많이 접했고, 또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아 봤거나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내용인데, 이제 도수치료가 관리 급여라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해요. 이제 아까 쭉 예전에 요양급여일 때, 그다음에 비급여로 바뀐 상황, 그다음에 2026 년에는 이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게 7 월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6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회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요양 급여 비용의 한 100 분의 95를 본인이 부담해라. 이거 95%는 환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는 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요런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비급여로 하고 있으면서 각자 본인이 가입돼 있는 실비보험, 실손보험에서 뭐 본인 부담률이 1 세대인 경우 0%인 사람도 있었고, 뭐 3 세대인 경우 30%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게 지금 관리급여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7 월부터는 시행이 되기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 요 내용을 쪼끔 보면은 이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가 있어요. 비급여 관리정책 협의체라는 데인데, 너무 이게 비급여 도수치료 너무 많이 한다,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이 한다 해서 요거를 좀 적정하게 관리를 해 보자, 요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 12월 9일에 도수치료를 포함해서 3 가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수치료랑 신경성형술, 그다음에 온열치료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때는 얘기가 같이 나왔던 체외 충격파나 증식치료, 우리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데, 고런 것들은 일단은 제외가 됐고요. 도수치료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인데, 요 3 개 항목의 연간 비급여 진료 규모가 한 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달 평균으로 보면은 도수치료가 한 1,200억 정도 되고, 충격파가 한 700억, 뭐 나머지 신경성형술이 뭐 185, 요렇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체외 충격파는 요번에는 이제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게 예전부터 건강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이제 완전한 요양급여도 아니고 커버가 안 돼서 각자 뭐 실손보험으로 해결하는 비급여도 아닌 요런 중간 범위에 있는 이제 애매한 항목들이, 뭐 선별급여, 뭐 그다음에 불리던 이름 예비급여, 이런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실제로도 지금 이제 연골 주사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콘주란이라고 하는 무릎 관절염에 쓰는 연골 주사의 일종 약물이, 예전에 요양급여 보험으로 다 되다가 지금은 거의 90% 내 본인 부담금을 내야지만 할 수 있는 주사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비급여랑 비교했을 때 환자들이 내는 돈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런 이름들로 불리면서 쪼끔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하겠다, 요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제 비급여 관리정책 협의체에서 도수치료 포함해서 3 개가 협의가 됐고 7 월부터 시행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정심의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아직 가격이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6 월에 가격이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95%라는 거는, 만약에 도수치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여태까지는 뭐 실비보험에 따라서 뭐 10% 내가 돈 내는 사람, 뭐 30% 내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70%는 실비보험에서 해결해 주고, 요렇게 했었는데, 본인 부담률이 이제 많이 높아지면 사실상 내는 돈은 비급여랑 다르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제 횟수를 통제하게 되면서 실비보험에서도 요게 아마 제외될 가능성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도 내가 일단 병원에 돈을 냈다가 추후 보험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요런 구조인데, 만약에
급여가 되고 95% 환자 부담되는 게 딱 정해지고 나면 이 실손 보험사들에서도 아마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보험사는 5%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또 부담을 해라. 요렇게 갈 가능성이 좀 많아지는 거고요. 우리 뭐 사실 제가 보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실비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1 세대, 2 세대, 뭐 3-4 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1 세대 실비인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전부 다 의료 보험회사에서 다 보전을 해 주는데 대신에 어떤 횟수 연간 필요한 제한된 횟수가 있고 또 그 횟수를 다 채웠을 때는 뭐 한 6 개월 동안은 그 부에 치료를 못 하게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어떤 제한이 좀 있었고 뭐 2 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한 10% 정도 된다든지 뭐 3 세대부터는 30%도 본인 부담금도 오르고 횟수 제한도 있고 또 매년 갱신하면서 그런 제한도 걸리고 보험료도 올라가고 요런 이제 상황으로 점점 보험사 손해를 줄이는 쪽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마 새로 5 세대 실비가 나온다면은 관리부 급여가 지정된 후일 거기 때문에 똑같이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아예 안 해 주거나 아니면 95%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지우게 될 그럴 가능성이 되게 커졌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흔하게 의료 보험이 가능한 치료가 있고 이제 비보험, 비급여 치료들이 있는데 제일 쉬운 치료들이죠. 뭐 먹는 약, 뭐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뭐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는 치료들이고요. 정형외과 중에서도 제일 이제 정석적으로 클래식하게 진료를 하는 데서는 사실 비급여 많이 안 하고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진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또 의료보험이 안 되는 뭐 도수치료라든지 체해 충격파 또 주사 치료 중에서도 뭐 프롤로나 뭐 요런 DNA 주사 같은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주사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도 사실 실비보험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쪼끔 환자 부담을 줄이면서 뭐 다양하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로 좀 많이 써 왔었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했던 얘기지만 자동차 보험은 이제 요런 비급여는 커버해 주지 않아서 병원에서 의료보험 가능한 치료들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이 없으면 2주 동안 일반 치료 뭐 약물 치료, 물리치료하고 그 이후에도 아프다고 하면 보험 적용이 되는 주사, 신경 차단술 요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고 비급여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도수치료, 체해 충격파, 비급여 주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데 환자분들은 왜 뭐 "나도 똑같이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해 주냐." 요런 이제 불만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추나 치료는 제가 직접 받아 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이제 도수 치료랑 대응해서 한의원에서 쪼끔 하고 있는 고런 치료들로 제가 알고 있고 요거는 사실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요양급여 항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료보험 하에서도 치료를 하지만 자동차 사고 났을 때도 한의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 다만 수가가 아무래도 현재 비급여 도수 치료보다는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좀 짧고 만족도는 이제 비급여 도수 치료에 비해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7월 달부터 도수 치료가 관리 급여가 지정이 되고 얘기 나오고 있는 거로는 이제 4만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렇게 수가가 쪼끔 낮아지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도수 치료랑 동일한 질이 아니라 좀 시간도 좀 짧아진다든지 쪼끔 이런 질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쪼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도수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면 7 월부터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될 예정이고 그 가격이나 횟수 요런 거는 6월 4일 건정심 회의가 있는데 고때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태까지 나온 회의 자료나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본인 부담률이 95% 비용은 이제 4만 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간 15 회 여태까지는 어떤 한 질환을 좋게 하려면 최소 15회 정도 해 보고 다시 재평가를 하는 게 여태까지 치료의 어떤 방식이었는데 그런 거 고려되지 않고 연간 15 회로 한정을 하겠다 요렇게 계속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이제 체해 충격파는 사실 우리 비뇨기과에서 많이 이제 쓰던 장비이고 많이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비뇨기과에서 요로결석 치료에 처음에 시행이 됐는데 이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 치료하는 주변에 좀 염증도 쪼끔 좋아지고 혈류도 좀 좋아져서 뭐 신생혈관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뭐 뼈도 쪼끔 더 생기는 것 같고 요런 치료 효과가 좀 발견이 된 거죠, 우연치 않게. 그래서 이제 근골격계 치료에도 최근에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한정형통증학회에서 2024년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간단히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체해충격파의 적응증은 사실 2008년에 처음에 적응증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공인된 적응증은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테니스 엘보, 어깨의 석회건염, 슬개건염, 그다음에 대퇴부의 대전자 통증 증후군 요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뼈의 지연 골절의 지연 유압이나 피로골절 요런 데 사용이 됐었고 그 외에 실제 임상에서는 뭐 골프 엘보나 거위발건염 뭐 요런 데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에 개정된 내용이 2021년에 적응증이 확장이 돼서 2022년에는 이제 충격파 치료 적응증이 더 많이 확장이 됐는데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 무혈성 괴사, 뭐 피부 궤양 셀룰라이트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연 유압 아까 이제 뼈가 골절이 되고 잘 안 나을 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에너지를 좀 방출을 했더니 최대 에너지에서 골 형성이 어느 정도 쪼끔 되는 게 보였고 또 이게 골 세포를 죽이면서 그 빈 자리를 골 뼈를 만드는 세포가 좀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지연유압이나 불유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운동선수나 이렇게 좀 뼈가 다쳤는데 빨리 나아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연유압 단계는 아니지만 초반부터 이제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조직 재생 효과로 신생혈관을 증가시키고 또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서 재생을 촉진한다. 요런 효과도 좀 보고된 바가 있고요. 신경 손상이 됐을 때 이런 염증과 관련해서 혈관 생성하고 뭐 근막 활주 시스템이 회복된다든지 축삭이 재생된다든지 요런 치료 효과가 좀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체해 충격파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치료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랑 치료 부위에 태아가 있는 경우. 그래서 사실 임산부인 경우에는 배 근처에는 절대 하면은 안 되고 그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임산부의 경우에도 발이나 요런 데는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이제 포커스형, 초점형 체해 충격파의 금기증은 또 치료 부위에 폐 조직이 있는 경우 그래서 흉부 뭐 폐나 뭐 심장 근처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뭐 심한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체해 충격파가 너무 과도한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는 이제 점상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고 장애가 있을 때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성장판 주변에는 2016년도에는 절대적 금기증이 들어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그 금기가 쪼끔 점차 완화가 됐고 실제로 오스구치 병이라고 하는 우리 정강이뼈의 성장판 근처에서 생기는 고런 질병에서는 현재에서는 쪼끔 임상적으로 점점 치료가 그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체해 충격파의 합병증은 사실 뭐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치료할 때 되게 많이 아프다는 거. 이게 사실 아픈 충격파 치료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픈 부위가 염증이 있고 거기가 문제라서 그 부위를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걸 치료할 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처음에 치료를 너무 과하게 세게 받았을 때는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한 번 치료하고 '절대 난 다시는 이 치료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통증 그 정도 에너지를 주면서 이게 횟수가 쌓일수록 질병이 점점 좋아지면은 강도를 올려도 되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이 에너지를 줘야지 효과적이니까 환자 상태를 고려 안 하고 무조건 고에너지를 주게 되면 통증이 되게 심해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치의랑 다시 상의를 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강도의 에너지로 치료를 받아보고 쪼끔 적응이 되거나 질병 상태가 호전이 돼서 통증이 좀 줄어들면 그때부터 에너지를 쪼끔 올리면서 치료를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쪼끔 그 부위의 홍반 쪼끔 빨개진다든지 반상 출혈이 생긴다든지 요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는 잘 없는데 권고이상으로 너무 큰 에너지를 쓸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작용이 보고가 된 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치료를 했는데 뼈가 손상이 돼서 스트레스 골절 같은 게 생겼다든지 뭐 석회화관염 치료를 했는데 뼈 괴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팔꿈치 내상가염 골프 엘보 치료를 했는데 척골신경이 손상이 됐다든지 요런 보고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이제 도수 치료랑 신경성형술 온열 치료는 관리급여로 지정이 되면서 최애 충격파는 이번에 관리급여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회의까지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하는 조건으로 예비 지정제를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지난 5월 20일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 규제안으로 대한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학회, 신경외과학회 요런 4개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에서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금감원에도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애 충격파는 최대 주 1 회 그다음에 연간 12 회로 제한을 하고 어떤 한 부위 치료할 때는 6 회까지만 인정을 하겠다. 근데 요게 아직은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환자가 필요에 의해서 뭐 20 회, 30회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요 범위까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쪼끔 커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으로 지급을 제한하고 요런 건 쪼끔 신중한 입장이기는 하고 이제 환자별로 중증도랑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12 번을 넘으면 안 된다. 이거는 쪼끔 전부 다 통용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증상이 심한 환자는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게 쪼끔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체해 충격파 장비로는 뭐 제일 처음에 체해 충격파를 개발을 했던 독일 도니어사의 아리스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다 좋은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독일로 직접 수리를 보내야 돼서 되게 그 수리하는 기준이 좀 깐깐하고 한 2-3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장비도 자체도 비싼데 소모품 교체 비용도 너무 비싸 가지고 지금도 대학병원에만 쪼끔 들어가 있고 일반 의원에는 잘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충격파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 작동을 한다면은 이 비싼 기계를 구입하는 병원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또 많은 병원에서 쓰고 있는 스위스의 스톨츠사의 충격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도니어사의 장비와 비슷한 정도로 가격이 비싸고 요번에 가이드라인 통과되게 되고 나면은 요걸 새로 살 때 이제 고민을 쪼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병원들이. 그 외에 이제 국산 충격파들도 많이 있는데 요런 해외에서 먼저 만들어진 충격파 장비들을 모티브 삼아서 국내 기술로 이제 구현을 해 냈고 실제로 되게 저렴한데 약 한 3분의 1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퍼포먼스는 비슷하게 낼 수가 있어 가지고 실제 의원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아마도 요 충격파 횟수 제한이 생기고 나면은 이런 고가 장비 도입하는 게 병원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있을 거라서 이제 더욱더 국산 장비가 더 많이 통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체해 충격파는 관리급여로 전환은 되지는 않았고 비급여 상태지만 이제 연 12회로 그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쪼끔 많아졌고요. 또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고가의 수입 장비 사용하는 곳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받고 네, 답변을 쪼끔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헤디토리어 님께서 "허리 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몇 달째 받고 있는데 점점 이거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싶습니다. 도수 치료는 보통 몇 회 해 보고 효과를 판단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 이제 통증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매번 진료를 볼 때마다 여쭤보고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10번 정도 치료를 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면은 이게 이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쪼끔 재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번 정도 치료했는데 호전이 없다면 다른 종류 치료 방법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주사 치료나 뭐 충격파 요런 치료들을. 그리고 한 10번 15번 치료를 했을 때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서 이 허리 모양의 변화를 실제 엑스레이 각도로도 좋아지는지를 평가를 해 보는데 증상은 좋아졌는데 모양은 변화가 없다면 평상시에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도수 치료 받을 때 이 사람 자세 교정이나 해야 되는 운동 요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키면서 평상시에 1 개, 2개 정도라도 도수 치료할 때 가르쳐 드렸던 운동을 쪼끔 따라할 수 있게끔 쪼끔 더 이렇게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몇 달째 받고 있는데도 효과가 만약에 전혀 없다면 요거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병행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계란 쿠키 님이 "목 디스크가 쪼끔 있다고 들었는데 도수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도수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오히려 신경을 더 자극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어 우리 대부분 디스크라는 거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사실 누구나 안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다만 모양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처럼 우리 정상 C자 커브가 아니고 모양이 안 좋을 때는 그게 더 디스크가 빨리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도 도수 치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목적은 통증 호전의 목적도 있지만 모양을 일자목이나 거북목인 모양을 쪼끔이라도 정상에 가까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 좋은 디스크가 더 빨리빨리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수 치료 자체가 압박을 많이 하거나 하면은 신경을 더 자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목을 너무 과도하게 뒤로 젖히게 되면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더 자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수 치료를 시행하는 물리치료사들도 목 디스크가 실제로 튀어나와 있는 환자와 목 디스크가 정상인 환자에 대해서는 쪼끔 치료 방침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거는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목 모양을 바꾸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조승현 님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스트레칭을 좋다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안 좋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아, 대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대개는 목이 아플 때 젊은 사람은 사실 디스크가 안 좋은 경우보다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처럼 목 모양이 안 좋아서 아픈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목 모양이 안 좋다 보면 뒤에 있는 승모근이나 옆에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날개뼈 쪽에 뒤에 있는 근육 등 근육까지도 조금 뻐근하고 아파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펴기만 하면 되는데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환자는 너무 과하게 젖혔을 때는 신경 증상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서 그냥 목에 힘 빼고 손으로 턱을 밀어서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정도의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를 안 하고 있는 나의 평상시 일상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1 시간을 운동을 해도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뭐 12 시간 이상은 뭐 앉아 있거나 일상생활하는 고런 시간일 텐데 그때 자세가 똑같이 이렇게 나빠 버리면 사실은 내가 매일 운동해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앉아 있을 때
꾸부정하지 않게 앉는 습관, 그다음에 컴퓨터를 많이 하신다면 모니터도 조금 올려본다든지 요렇게 조금 나의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한 가지, 두 가지 조금 변경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소뚜껑 밥솥님이 "체해 충격파는 염증이 있는 곳에 하는 치료라고 들었는데 급성으로 많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도 해도 되나요? 어떤 상태에선 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체해 충격파 금기증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할 때 이제 감염이 있는 곳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흔하게 염증이라고 부를 때 어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염증 반응 때문에 붓고 아프고 좀 열감도 있고 빨갛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세균 감염 때문인지 아닌지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있고 고름이 있는 데는 당연히 이제 금기증에 해당해서 치료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외에 뭐 건초염, 석회화 건염도 심할 때는 쪼끔 뻘겋고 붓고 열감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해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염증이 지금 세균 감염에 의한 뭐 봉화지겸이나 뭐 요런 종류인지 아니면 뭐 석회화 건염이 쪼끔 심해서 쪼끔 뻘겋게 열감이 있는 건지 요런 건 이제 좀 분간을 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만 고거는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고 이제 환자분께서는 세균 감염, 고름 있고 이런 데는 하면은 안 된다 요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빈 님이 "거북목 1.5에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을 요렇게 뒤로 펴는 스트레칭, 그다음에 등 요렇게 펴 주는 스트레칭 정도 충분하고 제가 환자들한테 하는 이제 운동을 권유할 때는 사실 그냥 평지 걷는 거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책상에 앉아 있거나 뭐 거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구부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요새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모션 데스크를 생각을 해 보면 아무리 좋은 의자를 쓰고 뭐 모니터도 암을 써서 뭐 모양을 쪼끔 위쪽으로 보려고 해 봐도 오래 앉아 있으면 사실 자세는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모션 데스크를 써서 서서 일해 보니 최소한 구부정해지지는 않더라. 요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슴 펴고 앞에 보고 턱 당기고 이렇게 걷는 것만 해도 척추가 그 순간에는 목, 등, 허리가 정상 모양에 가깝게 펴져 있는 상태라서 걷는 거를 많이 하라고 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평지 걷는 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탠리 도리 님께서 통증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도수 치료, 체해 충격파,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한꺼번에 권유받았습니다. 여러 치료를 같이 받으면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어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항상 많이 있고 지금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장 쉬운 치료라는 거는 부작용도 덜하고 비용도 적고 이런 쉬운 치료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걸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어 주사처럼 나를 이제 찌르는 치료는 아니지만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라서 비용이 쪼끔 더 나오는 경우 도수 치료나 체해 충격파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주사 치료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진료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분들 특성상 이제 성격도 급한 분들도 많고 이게 빨리 좋아지지 않는 걸 좀 답답해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주사 치료나 뭐 여러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효과만을 생각하면 이제 여러 개 병행해서 하면은 효과만을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럴 때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만약에 뭐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내가 뭐 실비보험이나 이런 데서 쪼끔 도움을 받아서 내 본인 부담이 크지 않다면은 같이 받아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뽀빠이 님이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산정 특례를 받고 있는데 경추, 요추 디스크, 어깨, 무릎, 족저근막염 쭉 많이 질환이 많이 있고 MRI, 초음파, 근전도 검사, 이학 검사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두 대학병원입니다. 받으면 좋아지고 안 받으면 아프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는데 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수
치료, 충격파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자에게도 횟수 제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정 횟수를 초과하면 실비 보상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이런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누구나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각자 직업이 있고 뭐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일상생활 중에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집 왔다 갔다 하고 쉬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있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일을 안 하면 뭐 크게 안 아파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실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뭐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한을 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매일 만나는 주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입장을 다 알고 이 사람의 말을 다 믿지만 이게 쉬면 괜찮아지는데 일을 하고 있고 이거 하면은 또 아파오고 치료를 하면 또 괜찮고 이게 호전 악화를 반복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3 자가 봤을 때는 진료를 직접 보지 않은 제3 자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받고 있고 이런 청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제한을 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제한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만약에 뭐 1-2 세대 보험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갱신형이 아니라서 뭐 3-4 세대 실비에 비해서는 좀 제동이 덜 걸릴 것 같지만 만약에 그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은 인제 3-4 세대 실비나 5 세대 새로 나오게 될 5 세대 실비로는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1-2 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도 횟수 제한이 생기는 건가요? 이것도 쪼끔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갱신형 실비보험에서는 아마 제한이 생길 걸로 보여지고요. 1-2 세대에서는 아마 고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6월 3 일에 이제 건정심에서 결과가 나오고 이제 횟수나 그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게 다 정해져서 나올 거라서 고 6월 달 회의 결과가 나와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다 받아서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 또한 뭐 현장에서 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입장에서 쪼끔 이런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뭐 아주 뭐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너무 그동안 과다하게 비급여가 많이 청구가 됐고 실제로도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고 과한 병원도 있기는 있어요, 분명한 거는. 근데 다만 아까 이제 산정특례 환자분처럼 실제로 치료가 필요해서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이 환자를 치료하는 무기가 나한테 많이 있을수록 환자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제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옵션이 점점 많이 없어지고 뭐 몇 개 안 되는 옵션으로 다 해결을 하려다 보면 또 다른 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 관심 있는 주제들로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